미국 달러 패권의 붕괴라는 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그 다음 악취가 난다. 네. 썩은 내가 난다. 그런 시장은 좀 줄이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대의 흐름이다. 오늘 모신 분은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시죠, 홍춘욱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또 이번에 돈의 흐름은 되풀이 된다라는 또 책을 쓰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사이트를 얻고 또 기대가 된다, 어떤 도움을 받게 될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근데 책에서도 그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축이 늘면은 불황이 온다라는 이 통찰, 이거는 지금의 고금리 기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냐, 맞는 얘기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 미래에 대한 뭐랄까요, 불안이 너무 크면 사람들이 다들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저축을 더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압박감들을 이제 느끼는 결과가 결국 금리가 이제 별로 그렇게 2022년 에어고랜드 때를 대비하면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이 결국 사람들이 다들 미래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공포감 속에서 지금 열심히 비축하고, 그게 또 우리의 소비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매출인데 매출은 늘지 않고 이제 소비만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가끔 요즘 시점을 뭐 관세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29년도 그 대공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위기가 터질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그 대공황이 원래 그렇게 크게 벌어질 만한 일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당국에서 그걸 굉장히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우리 당국에서. 아니 그때 당국이 그때 29년도. 지금 우리나라 당국도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29년 미 연준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경제가 망하는 거는 나 몰라라 하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뭐 예를 들어서 근본위제라든가 아니면 청산주의 같은 좀 잘못된 생각들, 그러니까 지금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좀 청소하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 심각한 경기 불황, 사람들이 특히 미래에 대한 공포를 끝없이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재빨리 그 이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못하고 1933년 그 루즈벨트가 당선될 때까지 거의 한 4년을 방치하다가 이제 루즈벨트가 와서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4년간 무너진 다음에 정책 기조를 바꿔본들 더 나빠지는 걸 막는 정도였지, 경제를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2차 대전으로 전 세계가 이제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걸 겪었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만일 트럼프가 자기 임기 내내 관세 전쟁 계속 끌고 나가면서 중국한테 150% 관세 때리고 자기 고집을 계속 펼쳐나가는 정책을 펼쳤다면 사실 뭐 대공황에 못지않은 불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저는 이제 그걸 되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걸 봐도 쫄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정도의 배포가 있거나 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장사치였는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일단 자신의 정책을 철회하는 바람에 그날 막 하루에 주가 한 4% 오른 거 봤잖아요. 그랬죠. 그런 것처럼 금융시장에 일단 신뢰는 잃었지만 대신 불황에 대한 공포는 좀 완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긴 뭐 그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60% 이상은 양보 안 해, 막 이런 큰 소리 쳤다가 막상 끝나고 보니까 다음날 30%. 네, 그것도 뭐 펜타닐 관련된 관세야 그 여러 가지 펜타닐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차단하는 조치만 하면 또 해제해 주기로 했으니까 사실상 상계관세 다른 나라에 다 부과하는 10%만 부과한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큰 소리를 치고 중국 뭐 망하게 만들 것처럼 이야기하던 사람이 저렇게 쉽게 물러나는 거 보면 결국 저 사람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협상의 다리는커녕 쫄보였다. 이걸 만천하에 지금 다 보여줬다고 보니까 일단 뭐 저런 자기 신조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 망하든 말건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심각한 대공황, 대불황을 만들기에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트럼프라는 돌발 악재로 인한
대공황 이 리스크는 이제 사라진 것으로 좀 봐도 된다. 완화됐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니까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끈해가지고. 그렇지. 제가 두고 보자 이럴 수도 또 거기 있는 미국에서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겠죠. 또 특히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은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 과정에서 사실 좀 도태된 사람들이 그를 지지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 그 사람들은 결국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어라는 쪽에 의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책에서 보니까 과거 닷컴 버블도 그렇고요. 1990년대의 그 일본 대공황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하셨던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AI 낙관론, AI 뭐 버블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때랑 비슷하게 가고 있죠. 90년대에 있었던 정보통신 혁명이나 2022년 챗GPT로부터 시작된 지금 3년째 이어지는 랠리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구원하고 세상을 모두 다 바꿀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옛날에 나왔던 기술 혁신들은 우리의 실생활과 상관이 없는 혁명들이고 또 그런 선전이 많았다면 이건 다르다. 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은 비슷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스토리텔링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90년대. 근데 지금도 실제로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 소비자 물가 보더라도 물가가 지금 굉장히 안정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발 악재가 왜 이렇게 시장이 충격이 컸냐 하면 이대로 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굉장히 밝은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데 트럼프가 이제 발로 걷어찬 이런 형국이어서 트럼프가 만일 관세 전쟁만 저렇게 심하게만 안 한다라면 또 이게 새로운 그때처럼 10년 장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충분히 스토리텔링이나 또는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말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 트럼프 덕분에 어떻게 보면 너무 초장에 심각한 버블이 형성되는 걸 뚜드겨 팬 그런 정도는 되고 있어서 이대로만 좀 트럼프가 헛짓만 안 하면 이상한 일만 안 하면 또 뭐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쯤 되면 다시 또 성과들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제2차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사실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때와 버블, 과거 닷컴 버블이나 일본 그 버블 그때 비슷한 상황으로 가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더 2차 상승할 수 있는 기대를 해도 된다. 그렇죠. 뭐 잠재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95년이 이제 아주 중요한 해였었는데 그때 그 서서히 불타오르고 있었던 시장을 한 번 더 이제 불을 땡겼던 게 그때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을 박살을 한번 금리를 엄청 올리면서 채권시장 대학살을 만들어 놓고 95, 96년 조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이 트럼프 때문에 관세 전쟁에 대한 공포나 인플레이션 공포가 부각되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받고 다시 그때처럼 정말 성과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갈 만한 그런 여력은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을 두 개나 달아서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당연히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등등 수많은 이제 좋은 AI들이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번 건 장비 회사들이지 사실 이게 정말 돈이 되냐에 대해서 서비스 회사들이 오픈 AI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느냐 또는 딥시크가 돈을 버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 즉 얼리 어댑터들에게서 넘어가서 대중 소비자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실 어려움들 또는 의구심은 여전히 테스트를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나. 기술 혁신의 어떤 초기 국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버블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그 기업의 실적들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괜찮은 상품들 정말 누구나 사용해 볼 만한 어떤 재밌는 상품들이 나오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요새 최근에 그 지브리 스튜디오 풍 AI 그림 네네. 보면서 아재들까지 잘 그런 저도 거를 그걸로 바꿨습니다. 예,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던 저희 50대 아재들까지 그거 바꾸는 거 보고서 야 이거 눈앞에 온 것 같다. 뭔가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여기서 뭔가 사업 모델만 잘 만드는 똑똑한 애들 나오면 이거 돈 되겠다. 이거 충분히 유료로 구독할 사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회사에서 챗GPT 유료 구독하는 데는 뭐 엄청 많겠지만 개인들도 이제 유료 구독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버블이
형성은 되겠지만 더 큰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잘 터졌. 아, 이게 저는 그렇게 한번 조절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저는 좀 잘 터졌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이렇게 자주 터뜨리고서 가면 그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맥주 거품처럼 아. 큰 문제 없는 거품이 되는데 잘못 건드리면 이제 그 풍선 같은 거품이 되는데 어느 쪽일지는 아직은 저는 맥주 거품 같이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쪽도 좋지만 새로이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주도 어떤 섹터 산업으로 부각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셰일 오일 정책, 그 다음에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투자에 접목을 해야 될 것이냐, 또 글로벌 자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게 이제 저는 생산성 혁신보다 더 큰 물가 안정의 요인이 아닌가. 이 책에서도 이제 적었지만 1980년대 고유가 환경일 때는 그 고유가 환경을 퇴치하기 위한 경제 구조 조정이랄까 조정이 5년에서 10년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1974년부터 시작됐던 네. 고유가 환경이 84년에 끝났고 사실 진정한 의미는 이제 79년부터 84년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시기들의 비교를 한다라면 지금은 고유가 환경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10불까지 올라갔지만 금방 지금 반토막이 나서 60불도 하회하게 된 건 결국 그때만큼 우리가 금리가 올라서 고유가 환경이 이렇게 빨리 사라진 게 아니라 셰일 오일 혁명 때문이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 미국이 하루에도 한 1,3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셰일 오일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이번에 증산 결정 내리는 거 보면 이제 누가 하나 또 망할 때까지 이제 그 기름값을 내리는 전쟁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 네. 그러면 굉장히 골디락스 사실 트럼프 닥치만 없다면 충분히 골디락스를 해볼 만한 그런 여건이거든요. 여기에 AI 주도하는 어떤 기업들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생산성 혁신까지만 이렇게 불이 딱 붙으면 사실 90년대 같은 IT 혁명 시절의 거대한 장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여건인데 일단 뭐 조건을 좀 달아서 죄송합니다. 트럼프의 행위에 따라 달려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예측이 자기가 사실 안 무슨 되죠.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예. 약간 쇼 이렇게 MC 같은 예, 그런 거죠. 네. 터뜨리는 건 잘하는데 그 뒷감당 안 되면 빨리 말도 정말 너무 잘 바꾸고 그러니까 신뢰가 너무 없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나 싶은데 뭐 미국인들의 선택이네요. 정치라는 게 그렇죠. 뭐. 예. 근데 어쨌건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유가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골디락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죠. 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뭐 이미 물가는 진짜 안정되고 있어요. 다만 관세만 없다면 정말 미국 금리도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골디락스가 올 수 있는데 그건 아직은 하긴 이번 4월 CPI가 좀 상당히 예, 기대치보다 낮았죠. 예,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이제 그 안에 세부 품목을 보면 걱정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값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오르는 징후가 좀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수입 관세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시적 디플레이션은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겠죠. 있겠죠. 일단 뭐 일시적인 디플레가 나타나려면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야 돼요. 네. 그게 이제 9.11 테러랑 2020년 코로나인데요. 이 두 번의 사태는 모두 하나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어디로 나올지 모르니 사람 많은 데 가지 마. 일단 이런 공포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대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면 일단 사람들이 집안에서만 이렇게 머무르게 되고 밖에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여행, 카지노, 호텔, 라지 뭐 이런 데들 아니겠어요? 그런 데가 근데 고용이 엄청나게 많은 데입니다. 네. 쇼핑몰도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굉장히 산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강력한 경기 침체가 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기 침체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출현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왜냐하면 내부 문제가 아닌 외부의 적이 있잖아요. 뭐 테러리스트 아니면 코로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런 어떤 정치적 부담이 없어요. 단호한 경기 부양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밖에 사람들을 전혀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강력한 외부 충격에 의한 공포 이런 것들은 정부가 단호하게만 행동하면 금방 회복되거든요. 네. 그런 시기에는 물가가 대공황 때처럼 장기간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물가 하락으로 끝나고 바로 경기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가 이제 또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르죠. 모르지만
이번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도 사실 관세 전쟁으로 세계가 다 망한다, 대공황 온다라는 분위기, 이때가 기회였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에 민낯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또 바꿀 이보다 수 더 있다. 큰 사고도 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그 달러라는 그 기축 통화의 패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잘 모르니까 이 사람 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걸 그냥 발로 뻥 걷어 차는 것처럼 해서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채 매도를 유발하고 이게 지금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처럼 금리가 되게 낮을 때 성장주들의 어떤 그 붐이 발생하는 거랑 달리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단행되는 게 금리 인하인데 지금 금리 인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책들 달러 입장에서는 고환율이죠. 왜냐하면 그 달러의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고환율과 수입 물가의 상승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연준은 주식시장이 붕괴되지 않는 한 금리는 인하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걸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중이니까 뭐 바닥을 쳤네 여기서 뭐 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트럼프가 쌓아 올린 이 여러 가지 후폭풍 중에 한 개 정도만 지금 간신히 숨을 돌린 거에 불과하지 사실은 더 큰 게 지금 그 바로 미국 달러 패권의 붕괴라는 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저는 채권 금리를 제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해서 얻는 수익 가지고 미국의 부채를 줄이겠다, 이자 나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국채 금리를 낮추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트럼프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고 네. 특히 이번에 그 7,700조 우리나라 돈으로 4년치 국가 그 GDP에 해당되는 돈을 이번에 감세, 세금 깎아줘. 거의 뭐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냥 자기들 부자들 좋은 것만 하고 있는. 자,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 유가조합 쿠폰 비율로 풀어주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된다. 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환율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빅컷을 해야 된다. 아, 예, 0.5% 정도나 0.75 정도 내리는 게 옳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 보고 환율을 계속 내리라고 하고 있을 때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밀라노에서 무슨 합의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환율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강세 기대가 높을 때는 금리를 인하해도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의 효과가 환율에 충격이 없다라면 우리 내부 경기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지금 2%까지 떨어져 있고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환율이 만약 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그리고 내년쯤에 인플레 나면 다시 금리 인상하면 될 일이지 네. 너무 그렇게 지금은 외환시장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심각한 건 아니고 양극화가 심한. 예, 그래서 지난해 상장기업 그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250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금이 50조 원이었습니다. 역사상 다 최대고요.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경기는 안 좋은가? 결국 이제 기업들이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쓰질 않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 바뀌고 난 다음에 눈치 보면서 쓰고 싶어하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강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는 자산가들 혹은 이제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뭘 피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뭐 위험한 행위. 은행 예금에만 넣어놓고 있는 거죠. 아, 지금은 예.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다들 공포심이 있으니까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는데도 은행 예금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를 갖고 있는 거고 아, 불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금리일 땐 예금 안 하고 그렇죠. 네, 돈이 그러네요. 부족하니까 고금리가 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예금 안 하다가 저금리일 때 원래 인간은 예금을 합니다. 네. 그만큼 미래에 대한 공포가 심한데 저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유력 후보들 다 정책, 경제 정책 특히 청년 고용 대책을 모시문사에서 하는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대는 안 합니다. 기대는 안 하는데 다만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그 정책의 방향성은 엉망일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돈은 풀지 않겠냐, 재정을 쓰려고 들지 않겠냐. 지난 3년간 역사상 유례없는 긴축 재정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는 엉망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강력한 긴축 재정 정책 때문이었는데, 누가 대통령 되든 이번에는 돈을 푸는 걸로 보이고, 또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기업들이 뭉쳐놨던 돈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그렇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 투자하기 가장 좋은 자산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채권이 제일 매력이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그 다음 부동산이죠. 뭐. 주식은 이제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살려면 2200대 두 번이나 기회를 줬잖아요. 아니, 그럴 때 샀어야 되고, 지금은 PBR 기준으로 0.95배, 0.93배 정도까지 와 있고, 역사상 평균 PBR이 우리나라가 이제 1.0인데 그게 2800대 정도거든요. 2800 조금 안 되나 그럴 텐데, 그러면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싸긴 싼데 매력적이진 않은 정도 레벨이고, 반대로 이제 그 250조나 되는,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250조 날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금융회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네. 그 돈을 들고 뭐 하겠어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명태로, 왜냐면 정규직이니까 명태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이번에 그 정부 바뀌고 나면 신입 채용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래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금리도 인하되고 주택 공급은 없고, 그리고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소득은 늘고, 부동산이 참 매력 있는 레벨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워낙 논쟁이 심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종교 논쟁이라서. 네. 주택 가격이 어쨌든 2022년이나 2015년처럼, 그죠? 이 두 번이 굉장히 저평가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5년이나 2022년처럼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크게 떨어졌던 시기에도 부동산 시장 버블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말은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1,480원, 뭐 1,500원 넘는 거 아니냐 막 공포 속에서 긴장하시던 분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뭐 다시 1,400원대가 무너지고 1,300원대 가기도 하고 그냥 아주 널뛰게 하고 있어요. 이유를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낮은데 미국도 불안하니까. 펀더멘탈만 보면 미국 금리 4.5에 우리 2.75인데 올해 연말 우리나라 정책 금리 저는 뭐 1.75도 각오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미국 대비 우리나라 금리가 한 2, 3% 이상 낮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은 미국으로 가야 되고, 네. 달러 강세 환경인데 트럼프가 이제 기축통화 패권을 버리겠다, 또는 무역 흑자를 위해서는 환율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외치니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긴 하는데, 그럼 이 정도 환율 되면 달러 사야지 하는 수요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증가해서 그렇다는 그런 것도 분석도 있죠. 있던데. 분기마다 지금 거의 한 1,000억 불은 아니지만 몇백억 불씩은 대외 순자산 잔고가 늘고 있거든요. 네. 그 돈이 다 이제 해외로 가는 중이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000억 불 정도 흑자가 나는 나라예요. 경상흑자. 네. 어마어마하게 부자 나라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우리 국내에 쌓이지 않고 국내에 투자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다시 해외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나가는, 그러면서 대외 순자산 잔고가 끝없이 늘어나는 그런 중이죠.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1,300원대, 그러다 이제 1,400원대 이 환율을 당연시 좀 받아들이게 됐는데, 원래 우리 평균 환율은 1,100원, 1,200원대였잖아요. 그렇죠. 1,180원 정도. 네. 그래서 다시 그 1,2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 추세적으로, 아니면 그냥 이 1,300원, 1,400원 여기가 우리 이제 평균 환율이 된 것이냐. 일단 저는 아직 원화는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네. 1,300원 밑에 가는 게 적정이라고 보는데, 이제 워낙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악재가 많아서, 네. 너무 악재가 많아서 이제 자기 복을 차서 이렇게 된 거죠. 정상으로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경제 정책만 펼치면 다시 1,3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체력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원화 강세가 되고, 그렇다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미국 자산, 달러 자산도 참 좋지만, 이제 거기가 벌써 회복해 버렸으니까 저는 금,
그리고 중국 주식, 인도 주식 같은데 투자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거기는 어차피 환율이 비슷하게 움직이죠. 요새 그 중국 위엔화가 강세거든요. 네. 그러면 뭐 중국에 투자하면 어차피 원 강세, 위엔 강세면 환차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된 면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싸니까. 그래서 중국은 역사적인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한 30% 싸니까. 네. 우리는 지금 한 5%, 10% 싸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매력 있고, 두 번째는 미중 갈등이 저는 봉합됐다라고 하지만 이거 언제든지 3차전, 4차전 해서 10차전까지 갈 거라고 보니까 네. 미국이랑 중국 관계는 저는 영원히 좋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중국에서 어떻게든 튀어나오는 기업들을 받아줄 때는 사실 미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은 안 되고 결국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을 갈 때는 인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도는 참 내부의 경제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저 나라 보고 있으면 와 우리들이는 국민소득 2천 불 때 남이 우리 볼 때 정말 형편없었겠지 싶을 정도로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인데 운때가 일단 인도에게 오고 있다. 이번에 뭐 카슈미르 분쟁 이런 거 보면 네. 알지만 나라 자체가 정말 저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의 레벨인데 운때가 오는 나라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원화 강세가 된다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쏠리지 않겠냐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또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는 부양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 기대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세요? 나쁘진 않겠죠. 근데 4월 한 달 동안 10조 파는 거 봤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달러 약세 정책 쓰더라도 더 저평가되거나 더 미래가 있다 생각되는 다른 EM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뭐 한국에 안 온다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이 주된 매수처는 아닐 것 같다. 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별로 안 싸고 두 번째는 저는 트럼프한테 엄청 퍼주지 않겠냐 앞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협상에서 중국은 버티니까 개기니까 덜 뜯기고 끝났는데 우리는 버틸 힘이 전혀 없는 나라라. 네. 아마 일본, 한국, 대만 이 세 나라가 관세도 제일 세게 맞고 제일 많이 퍼주는 바보 국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지금 좀 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10일 스위스 미중 고위급 협상 이후에 그 이슈들이 뭐 요동을 치고 있죠. 그 통상 관련해 가지고 게임 체인저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저 사람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약해지고 그냥 언제든지 그냥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지금 잠깐 불리하니까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채권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딜을 친 거고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만병통치약 하나 있잖아요. 펜타닐 수입이 줄지 않았어 하면서 관세 100% 다시 부과할 수도 있는 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봐야 되고요. 하긴 90일 유예죠. 그러니까요. 네. 7월 3일 날 또 어떻게 될지 그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뭐 땅을 울리게 할 만한 뭐 발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들 긴장했었는데 그게 뭐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쟁을 종식시킨 그거냐? 뭐 말들이 여러 가지인데 다들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뭘 모디는 얘기한 또 겁니까? 정면으로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했죠. 네. 네,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뉴스에는 나왔는데. 네, 그 모디는 바로 우리 지금 휴전 비슷하게 하는 거 요새 좀 당장 서로 총은 안 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역할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그 땅을 울릴 만한 그런 이야기는 발표는 뭐가 될까요? 뭐 또 달러 약세 아닐까? 달러 약세. 네, 그래서 중국이 금리를 낮추는. 그거는 뭐 안 되고 이제 딴 나라를 쥐어짜는 한국 원, 중국 위엔, 일본 엔, 대만 달러를 강세로 만들어서 이제 제2차 프라자 합의하겠다라는 게 이 사람 지금 다음 타겟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미국이 큰일 나겠죠. 그러게요. 지금 제2프라자 합의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막 떠돌고 있던데 1차 때와는 다르게 그들이 어떤 그 손실을 받는지를 다 역사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던데요. 적어도 저는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직을 걸고 아마 반대하지 않겠나. 일본이 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또 받아주면 이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네. 다케시다 노부루 2 그때 프라자 합의 때 대장성 장관입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IT, 전력기기, AI 관련해서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막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 주도주들, 섹터들, 한국 증시와 뭐 차별되는 게 있나요? 아니 같이 간다고 봐요. 저는. 같이 그냥 예, 거의 가는 우리도, 거죠? 우리도 전력망 쪽은 또 이번에 HD, 현대, 에너지 또는 뭐 일렉트릭 이런데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그런 어떤 전력 설비를 새로 하고 AI 투자를 한다 그러면 중국 기업 말고 대줄 수 있는 데는 그 제대로 된 공급 사슬망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건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책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의 변곡점이라는 챕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한국 국내 요인을 가지고 증시를 봐서는 100점 100패다. 아, 해외 글로벌 이슈가 중요하다. 예, 글로벌 이슈 또는 글로벌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 증시 4월 4일 날 미국 장 박살날 때 우리도 대폭락했잖아요. 그게 버틸 수 없어요. 왜?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데 작년 250조 이익 났다 그러지만 50조가 금융기업이고 나머지 200조가 사실은 수출기업들이거든요. 네. 이런 수출기업들의 이익은 또 이게 스윙 팩터잖아요. 위아래로 엄청난 실적의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출 전망들이 어두워지는 시기는 정말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만 우리나라 내부 요인 이거는 이제 테마 쪽에서나 뭐 2023년 2차 전지 테마 또 최근에 있는 정치인 테마들 이런 거는 다 우리 내부에서 세력들이 만드는 거고요. 뭐 또 어떤 그 투자자 일군의 투자자들이 만드는 거고요. 저는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 좋은 게 일단 장단기 금리 차가 뭐 역전돼 있다 그러지만 예금금리는 내려가지만 대출금리는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네. 금융권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이든 증권사가 나쁠 수 없어요. 여기 좋죠. 두 번째 조선. 미국은 조선업이 망했기 때문에 항공 말고는 미국 배를 수리든 만드는 건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방산. 유럽이 이번에 독일이 헌법 개정해가지고 방위비 증액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서 봤지만 미국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존재면 네. 자력갱생, 자력국방 말고는 답이 없고 마지막 AI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HBM뿐만 아니라 전력망 공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형 원자로까지 한국만큼 이런 거에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는 특히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억제한다 그러면 한국 말고 태양광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이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창창한데 다만 이 미래가 대부분이 해외 테마에 연동돼 있어서 글로벌 경기, 글로벌 증시 상황 이런 거에 유의를 해야 되는 세상이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곡점을 짚는 법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방산 이야기 하시니까 지금 유럽의 방산주들 시총이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렇죠. 고평가되고 있고. 예, 독일 기업들이 특히.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뭐 방산주들 좋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 제치고 또 시총 위로 올라갔고요. 이렇게 이 방산주와 관련해서 그러면 트렌드적으로 이게 시대의 어떤 흐름, 산업의 흐름으로 봐야 될지, 일시적 테마로 봐야 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대의 흐름이다. 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놔둘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인도, 파키스탄이 저러다 정말 전면전 안 할까? 세계의 지뢰밭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그 세계의 지뢰밭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네. 미국이 자신의 자국 군인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보인다. 그러면 지역의 패권을 쥐고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자들이 과연 인내심을 가질 것인가? 네. 그 강력한 미국의 개입이 없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좀 손 좀 보겠다는데 너네가 뭔데? 라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고슴도치 전략을 소국들은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고슴도치 전략이 뭐냐면 분명히 당신의 주먹을 맞으면 우리는 피투성이가 돼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손도 멀쩡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전략을 다들 쓸 것이고 모르게 다 핵 개발할 거고 모르게 다 비대칭 전력인 이제 잠수함과 미사일 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되게 잘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방산주는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 봐야 된다. 근데 개별 기업 단에서 이제 워낙 그 수급이 안 좋으니까 네. 그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워낙 주가만 오르면 증자하는 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본능이잖아요. 아, 맞아요. 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논란이 좀 있었죠. 예,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 국내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추경도 있을 거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쫓아가는 게 맞냐, 아니면 미중 관세와 관련해서 생기는 여러 이슈들을 투자에 반영하는 게 더 낫냐, 이 시각이 좀 나뉘더라고요. 우리만은 좀 다를 것이다. 미국은 좀 어려워도 이런 시각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작년에 밸류업 이야기 나올 때 제일 비관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오너님들에게 기득권을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는 다 인정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 한진칼 M&A 혹시 기억나세요? KCGI랑 지금 네. 조원태 회장 사이에서 간발의 차이로 아무튼 KCGI와 조현아 쪽이 이기는 걸로 봤는데, 그때 산업은행이 갑자기 증자해서 승부를 엎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재작년에 태영그룹 문제 생겼을 때 아, 그쵸. 윤 회장님한테 사죄 출연 요구하는 거 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주주들 모두에게 희생을 요구한 게 아니라 회장님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회장님은 내놨어요, 돈을. 이걸 보면 우리 정부, 역대 정부, 어떤 정부나 오너가 희생했기 때문에 오너의 경영권을 뺏어서는 안 되고 오너의 의사결정권은 존중해줘야 된다는 게 컨센서스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이 된다 해도 그 세부 조항이나 시행령 다 꼼꼼히 봐야 되고, 또 그 머리 좋은 분들이 지금 고려아연 영풍 M&A 보시면 알지만 새는 영풍이 세지만 MBK 붙어서, 그러나 고려아연의 경영권은 아직도 뺏기지 않잖아요. 네. 그 머리 좋은 천재 같은 분들, 우리나라 머리 제일 좋은 분들은 다 회계법인, 또 저는 법무법인이 계시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다 가져오시잖아요. 그걸 뚫고 적대적 M&A가 정말 되고 또 경영을 엉망으로 하는 경영자를 날려버려서 새로운 어떤 행동주의 펀드들이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앉히고 또 뭐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한 주주 의견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용된다. 정말 그렇게 보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의 이 불합리한 오너 중심의 여러 가지 관행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로 보시고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올해 말 뭐 2분기 이후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쁘진 않은데 글로벌 주도주 쪽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2020년처럼 세계 주가 상승률 1위를 한국 코스닥이 찍고 2등이 코스피였는데 네. 이제 그러겠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오기 어려운 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증자가 너무 많아서 네. 물량 부담이 너무 커요. 이렇게 물량 부담이 큰 걸 뚫고 올라가려면 와,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 이익 모멘텀이 좋으냐? 작년 250조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 그럼 한 300조 나야 될 텐데 정말 날 수 있냐? 네. 자신 없잖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렇게 아주 높다고 말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책에서 보니까 자산 시장의 전환점, 요것을 읽는 법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제 냄새 맡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일부에서 썼는데, 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아, 리스크. 예, 그래서 저는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이제 각종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 포럼은 제가 다 발표를 했죠. 하면서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말고 다른 데가 좋고, 또 미국 채권도 뭐 좋겠지만 금이 더 낫지 않냐. 그러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네.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쪽에서 악취가 났다. 어떤 악취가 났냐면 일단 바이럴이 너무 심하게 되더라. 네. 뭐 테슬라가 $1,000 간다. 이건 뭐 트럼프 코인 뭐 너무 심하게, 제가 봤을 때 내부자 거래로 보이는 게 너무 심했다. 두 번째, B2 레버리지 투자가 한 달 만에 1,200억 불 늘더라고요. 우리 돈은 150조, 160조가 한 방에 늘더라고요.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워런 버핏을 조롱하고,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악취가 난다. 네. 썩은 내가 난다. 그런 시장은 좀 줄이자. 근데 고점이라는 말은 저도 못하니까 그런 걸 맞는 방법, 여우처럼 투자하는 방법을 쓴 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자산 시장은 어떻게 읽으시는지도 이제 궁금하네요. 악취는 좀 사라졌는데 여전히 미국 쪽에서 좋은 냄새는 안 나는. 반대로 이제 4월 초에 한국은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때 이제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그때 너무 싸잖아요. 네. 그런 시기에는 또 프리즘은 저희 회사는 이제 리밸런싱. 그래서 금이랑 뭐 현금 좀 팔아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공격 배팅은 아니고 이제 저가 매수 정도. 저가 매수죠. 근데 책에서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유동성이 많아졌고 이거에 의한 버블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이게 계속 커진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끝은 터지는 거니까. 근데 책에서도 그 버블 붕괴가 시작되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부채에 둔감해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빚지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자 못 내서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갑자기 신용융자 잔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미국의 마진 뎁 그게 막 역사상 최대 규모로 그게 뭐 8천억 불이었는데 9,200억 불 되더라고요. 네. 이런 시기가 오면 오, 정말 좋은 기회죠. 매도 기회. 매덕이. 근데 그러니까는 그런 시기가 정말 자주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이게 부채가 자꾸 증가하는 거 그리고 뭔가 빚내서 투자하는 게 당연시되는 그렇죠. 분위기. 비투를 당연시하는 그 2022년 초에는 갭 투자 기억나세요? 부동산 갭 투자. 그렇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렇죠.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른다는 전제에서만 이루어지는 엔드로 투자하는 건 진짜 위험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안 되는 순간 끝장이 나는 그런 걸 막 부추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 네. 그러니까 빚지는 걸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 때 적절하게 잘 빠져나오면 우리는 정말 100년 해로 할 수 있다. 네. 워런 버핏처럼 90 넘어서도 자랑질하며 살 수 있다. 조언하며 주변에 좋은 할아버지로 살 수 있고 할머니로 살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가 이제는 뭐 일부 사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나 모두가 이 투자를 통해서 노후 관리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시대적 흐름이 이런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 한번 잘 되짚어 보신다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이번에 또 새로 책을 내신 홍춘욱 박사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